시간도 있는데도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즐겨 듣는 시청자입니다. 망설이다가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당사자인 저로서는 오싹했던 사건이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때는 3년 전,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부산 사구에 위치하는 원룸에 거주할 때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남는 시간에 주로 게임을 즐겨 하곤 했죠. 아케이드 게임인데 한번 접속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답니다. 한창 게임을 즐겨 하던 중 혼자서만 하니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길드를 가입하게 되었죠. 길드는 말 그대로 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길드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6개월쯤 지나서 길드에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죠.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서 저녁 7시 종모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은 회비 3만원과 그리고 상세한 장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늘상 이야기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이라 거부감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만 있었다면 고민을 했겠지만 여자분들도 참석하신다길래 종모에 참석하기로 했죠. 준비를 끝내고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위험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평소에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궁금하고 설레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인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눈으로 대략 보기에 20명 가까이 있었고 여자분들도 꽤 계셨으니까요. 꼬미야, 이렇게 보니 새롭다. 네 오빠 안녕하세요. 길드장인 오빠가 먼저 말을 거시더군요. 꼬미는 제 이름은 아니고 게임 안에서 쓰는 닉네임입니다. 아무리 게임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물은 다들 처음 보는 자리여서 서먹서먹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긴장감도 풀리고 어느새 가까워지더라고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시간을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아무리 혼자 살지만 여자 혼자 밤늦게 귀가하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슬슬 피곤하기도 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좀 더 있다 가지. 아쉬운데. 그렇게 더 있다 가라고 만류하는 와중에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문자가 오더라고요. 별 내용은 아니었고 잘 들어가라는 인사 문자였어요. 실은 게임상에서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남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글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 남자분은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정모 참석을 위해서 부산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정모 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는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 잘 들어가라고 문자를 하는 거였죠. 저는 예의상 알겠다고 문자를 하고서는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죠. 제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곧장 씻고 나서 잠이 들게 되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앞으로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눈을 뜨면서 옆을 보았는데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였죠.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곧장 일어나 누구야 너? 누나, 나야. 불을 켜고 봤더니 게임 안에서 저를 좋아한다던 그 남자였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죠. 곧장 전화로 지인 오빠들을 불렀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정모할 때 길드장 형한테 물어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 안에서 주소를 말했던 적도 알려준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술을 먹었지만 문을 열고 잠을 자진 않았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하길래 너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경찰 불러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니 그때 돼서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제가 먼저 일어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그 남자가 저를 미행해서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 남자는 예전 직장에서 전자키 수리를 담당했던지라 원룸키는 눈 감고도 열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고 했지만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고 다신 안 그런다며 빌었죠.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 남자와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길드장에게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길드장은 그 남자를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 남자가 사는 곳은 전주, 저는 부산이니까 만날 일도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며칠 뒤 게임 친구 정리를 하려고 목록을 보던 중 그 남자가 보여 삭제를 누르려던 순간 프로필 정보를 보게 되었어요. 프로필에 한 줄의 글이 써져 있었는데 보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한 줄이 적혀 있더군요. 도대체 그 말의 의미는 뭔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 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수시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아직도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9년 전 제 친구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당시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오래전 일이지만 김해 사시는 분이라면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진행상 그 친구 이름을 미진이라고 할게요. 때는 9년 전 여름날 미진이와 저는 김해 활천고개 부근에 살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여서 틈만 나면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사이였죠. 그러다 미진이가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었어요. 미진이는 주말이 되면 부모님 얼굴도 볼 겸 해서 김해로 자주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저와 만나서 새벽까지 놀고는 했습니다. 미진이가 무서웠던 경험을 한 그날도 저와 술을 마시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는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휴대폰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미진아,
이제 슬슬 들어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더 놀고 싶었지만 시간도 늦었고 부모님 생각도 나곤 해서 술자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진이와 같은 방향이라 같이 택시를 탔죠. 아저씨, 동삼동으로 가주세요. 저는 집 근처에 먼저 내리게 되었고 미진이는 5분 정도 더 가야 하는 거리여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죠. 미진아, 갈게. 연락해. 하고서는 택시 문을 닫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이야기는 미진이에게 듣게 되었어요. 미진이는 집 근처 골목 입구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렸고 골목 입구에서 집까지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둡고 으슥한 골목이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폈다고 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응? 무슨 소리지? 하면서 뒤를 보았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집으로 가려는 찰나 다시금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무시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또각또각 거리는 소리는 친구 발걸음에 맞춰서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집 앞에 도착하니 또각거리는 소리는 멈췄고 무섭고 소름이 돋았지만 친구는 태연하게 괜찮은 척을 하며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고 해요. 저기요, 여기 저희 집인데 누구시죠? 어두워서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맞은편에서 걸쭉한 남자 목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길을 잘못 들었네요. 그 남자는 말을 더듬으면서 당황하길래 길 잘못 들었으면 가던 길 가세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슬그머니 친구에게 다가왔다고 해요. 가까이서 그 남자 모습을 봤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모습은 부자연스러운 긴 머리 가발에 이 더운 여름에 검정 긴팔 자켓에 그리고 검정 롱부츠까지 친구 키가 170에 힐도 신었는데 친구보다 키가 크고 대략 본다고 해도 키가 190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은 화장을 떡칠을 했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뒷걸음을 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혹시 제 모습 어때요? 제가 지금 여자처럼 보이나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친구는 정말 어이없고 무서워서 여자지만 그런 건 정말 싫어하고 여기 보시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냐고 녹화 중이니 얼른 가라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집으로 들어가 혹시 몰라서 골목길 끝쪽을 몰래 보았는데 그 남자가 아직도 서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선명한 그림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때 미진이가 들었던 생각이 그 남자가 미진이가 들어간 곳이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숨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며 말하더군요. 그 길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했고 미진이 어머니와 CCTV 녹화 장면을 보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미진이가 택시에 내리기 전부터 그 골목에 있었고 뭐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두커니 골목에 서 있었다고 해요. 미진이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따라왔다고 했죠. 새벽에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었고 다음날 오후에 미진이 어머니가 신고를 하셔서 집 근처 주변 CCTV 확인 후 동영상을 가져가고
주변 탐문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순찰 꼬박꼬박 돌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친구는 잠 한숨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구대에서도 이런 신고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여성분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집에 가실 때 꼭 택시 타고 집 앞까지 가시고 택시 기사님께 집 들어가는 거 기다려 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뒤에 여자가 따라온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말고 미심쩍으면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조심하는 건 똑같고요. 생전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을 친구가 겪으니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 당시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때 그 집이 친구 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답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뭘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 결혼 5년 차이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답니다.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때는 6년 전, 짧은 연애를 하고 한창 결혼식 준비를 하던 때였죠.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결혼식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아직 못 갔죠. 그건 그렇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이유는 하나뿐인데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을 안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힘겹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나가서 살지 말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분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그날부터 지옥 아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나무라시고 혼을 내시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문득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 베개를 세탁하기 위해 베개 커버를 분리했는데 그 안에서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새겨진 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며느라 뭐하냐, 빨리 빨래감 가지고 오지 않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부적을 빼앗듯이 낚아채더니 알 거 없다 하시며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의 관계도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힘든 건 언제 아이 가질래? 하는 시어머니 말씀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렸고 그런 탓인지 아이가 쉽게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 편만 들어주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을 들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 후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은 잦아졌고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자 뭔가 있다 라는 촉감이 들었고 시어머니께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회사 앞에 동료 직원이 보이길래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점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간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연애를 짧게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무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찍이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교회 같이 갈까? 안 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이 냉정하게 말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따라갔죠. 급히 택시를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검은색 소나타 차량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갔죠. 20분 정도 흘렀을까? 그 집에서 웃으면서 나오길래 남편에게 소리쳤죠. 아, 여기가 교회야?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시켰어.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급히 서둘러 가셨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갔던 곳은 무당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팔자가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남편까지 사고가 나고 무당이 말하는데 제가 등 뒤에 귀신을 달고 다닌다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 베개에 부적을 놓아두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부적이 이혼을 하게끔 하는 부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도 소개해 주었다죠.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고 드니 넌 잘못 없어. 잘못이라면 너 뒤에 붙어있는 귀신이 잘못이겠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왜 빨리 가지라고 하셨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선한 기운 때문에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달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걸 믿기도 그렇고 그냥 넘기자니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제가 결혼까지 해서 너무도 좋아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요. 1년 후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겼고 분가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남편이 용서가 안 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 무당 말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간 거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붙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가 5년 전쯤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가끔 꿈에 나타나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어요. 이야기 진행상 제 이름을 민수라고 할게요. 때는 6년 전, 저는 울산에 살고 있을 때였죠. 여기가 고향은 아니었고 조선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나름 쇠밥을 많이 먹었고 이제는 고참 소리 들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작업반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민수야, 오늘 신입 들어오는데 네가 잘 좀 가르쳐라. 조선소는 혼자보다 2인 1조로 하는 일이 많아서 신입분들이 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야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체격 좋은 남자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민수 맞지? 반장이 니한테 가면 된다던데. 얼굴로만 보면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여긴 직장이고 제가 고참인데 초면부터 반말로 이야기하니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그 남자분 이름은 태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날이 태식이 형을 처음 본 날이었죠. 태식이 형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덩치가 좋고 얼굴이 사납게 생겨 누가 말을 걸기도 힘든 그런 모습을 풍기고 있었어요. 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으로 가시죠. 그렇게 태식이 형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다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입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잘 좀 도와줘. 아, 네. 뭐 궁금한 거 없나? 생각나면 물어볼게요.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첫날이라 태식이 형은 안전교육을 받고 다른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만 보고 있었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어 태식이 형과 현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샤워장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태식이 형도 씻는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을 들어가서 상의를 벗는데 태식이 형 몸을 보고는 경하겠죠.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놀라서 쳐다보니까 왜? 문신 처음 보나? 그렇게 샤워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태식이 형이 절 붙잡더군요. 민수야, 오늘 첫날인데 형이랑 한잔하러 가자. 제가 술을 못... 태식이 형은 다짜고짜 절 붙잡고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말도 잘하시고 잘 챙겨주는 좋은 형처럼 느껴졌죠. 저는 태식이 형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형은 제 말을 잘 따라주며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작업에 필요한 걸 챙겨주더라고요. 손발이 잘 맞는다고 하죠. 태식이 형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태식이 형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민수야, 형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예? 갑자기요? 처음과 다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태식이 형은 1년을 채우고서는 퇴사했고 종종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게 되었죠. 그날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하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형이다. 잘 지내나? 오랜만에 걸려온 태식이 형의 전화였어요. 안부차 전화한 줄 알았는데 솔깃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조선소 일하는 거 안 지겹나? 솔직히 힘들죠.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형이 한 달에 500 이상 챙겨줄 테니까 일 한번 해볼래?
조선소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300 정도인데 500이나 준다고 하니 속이 됐습니다. 근데 형,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 별건 없고 형이 시키는 심부름 좀 하면 돼. 저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봤죠. 더러워진 작업복, 불편한 안전화, 머리에는 안전모까지. 남들은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태식이 형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일 할게요. 그날부로 회사를 퇴사했고 형이 이야기한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실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전북 군산 오식도동. 사무실은 간판 하나 달려있지 않았고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니 그 모습은 마치 PC방처럼 보이더군요. 사람도 꽤나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태식이 형이 가까이 오더니 민수야, 오토바이 탈 줄 알지? 조선소 다닐 때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항상 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탈 수준이죠. 네가 할 일은 현금 인출기 가서 돈만 뽑아주면 된다. 하시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서 돈 뽑아서 가져다 주는데 한 달 500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이 시키는 대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해서 가져다 주었고 월급과 별개로 수고비로 5만원씩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일을 하던 아저씨가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기 학생 같아 보여서 한마디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그냥 심부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는 이곳은 보이스피싱 출금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출금한 다음에 베트남 현지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머니나 코인으로 바꾸어서 보내게 된다던데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많았던 이유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 돈을 출금하여 가져다 준 거였죠. 정말 모르고 한 일이라 덜컥 겁이 난 민수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그만할게요. 그러자 1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보지 못했던 민수 형의 무서운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깜빵 가서 죽도록 맞고 살래? 아니면 나한테 지금 죽도록 맞을래? 너 지금 나가도 결국에 붙잡혀 깜빵 신세다.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망갈까봐 싶어 그랬던 거겠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도 앞뒤로 감시가 붙었죠. 휴대폰도 뺏긴 상태라 신고도 못하고 전화도 안 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군요.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서 한 달, 2달 사이로 계속 위치를 옮긴다고 했죠. 컴퓨터를 옮기고 서류를 챙기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순간 이때다 싶었습니다. 조용하게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야, 어디 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달렸고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알바생에게 급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죠. 잠시 후 다행히 경찰차가 도착했고 지구대로 가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거기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줬고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가담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피해액이 1억 원 정도라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고 잘 알지 못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숨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예전 조선소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동생 하는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 형, 태식이 형이 전화 왔는데 형 어디 있냐고 계속 찾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모른다고 끊었어요.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식이 형은 저를 왜 찾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녹음을 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7년 전 제가 20대 후반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겪었을 당시에는 부산에 거주할 때였죠.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친언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이도 좋았고 쉬는 날이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하여튼 친구처럼 지냈죠. 그런데 2014년 9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외모도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잘했던지라 부모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직업은 사진이나 영상 제작 편집하는 일을 했고 주로 집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했죠. 기술이 좋아서 연봉도 높은 편이라고 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을 했답니다. 그때까지는 언니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속으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야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언니와 형부는 부산 사직동에 신혼집을 구했고 저는 연산동에서 보험 영업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 결혼 후에 부모님은 귀농을 하신다며 시골에 집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제가 눈치는 빠른 편이라서 부모님께 방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곧 있음 계란 한 판 나이인데 혼자 못 살 곳도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얼른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결국 연산동 원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한 통 날라오더라고요. 회사 업무차 메일을 자주 쓰기에 바로 확인을 했죠. 제목은 꼭 보세요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죠. 그런데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진들이 있었고 사진 밑에 짧게 글이 하나 있었는데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이 신고하면 인터넷에 퍼뜨린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너무 무서웠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부모님 댁에 살 때 지하철을 항상 이용해서 아침마다 화장실 간 기억은 있었거든요.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인터넷에 유포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형부와 함께 급히 저희 집으로 왔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형부 직업이 사진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서 급히 물어봤습니다. 형부, 이 사진들 진짜예요? 합성일 수도 있잖아요. 형부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처제, 이 사진들 진짜 같은데? 큰일이네 이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더 무서워하며 있으니까 형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고 있어봐. 이런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 인터넷에 유포되면 큰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부는 일단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 형부네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부 말대로 직장도 당분간 휴가를 내고 언니 집에 있었죠. 언니도 직장인이어서 언니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일하는 형부 식사를 챙겨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형부 밥을 챙겨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급히 방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처제, 매일 보낸 범인 찾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얼마나요? 형부는 3천만 원 정도 이야기했고 당장 수중에 1,000만 원뿐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나머지 돈 2천만 원은 형부가 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형부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없을 때만 꼭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스킨십을 하고 다리를 만지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고 화를 냈지만 이상한 메일을 보낸 범인도 찾아주시며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형부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언니에게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형부와 언니는 이혼하니 많이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갔고 메일 내용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한 통 왔고 메일 발신자 IP 주소가 언니 집으로 밝혀졌다더군요. 잘못된 거 아니냐며 재차 되물었는데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날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형부가 잘 때 언니가 형부 컴퓨터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오해했구나 했는데 글쎄 침대 밑에 못 보던 노트북이 보였다고 해요. 언니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메일로 받았던 화장실 사진이 알고 보니 다른 여자였습니다. 얼굴만 교묘하게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속은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입 밖으로 욕이 나오려고 했지만 언니를 봐서 참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언니는 이혼 소송을 했고 형부에게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가끔 언니에게 연락이 온답니다. 보고 싶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말이죠. 그 후로 언니는 혼자 살고 있고 남자 만나기가 조심스럽대요. 너무 소름 돋는 저희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낚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는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거제도에서의 그날 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020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늘상 TV만 보다가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이 들고 그런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나니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년 퇴직 전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TV를 시청하다 낚시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뭔가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 그 길로 낚시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장비를 사려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일단 집 근처 낚시용품 집에 찾아갔죠. 사장님, 낚싯대 구매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예. 어떤 걸로 찾으세요? 글쎄요. 낚시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네요. 민물 낚시용 그리고 바다 낚시용이 따로 있고 국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게 좋을 듯 생각돼서 민물 낚시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설레는 느낌을 느껴본 지 꽤 됐었거든요. 그날은 시간이 늦어져 다음날 새벽 일찍 낚시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처음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곳은 대구 각산동에 있는 크고 깨끗한 저수지였어요.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 말고도 낚시하는 분들이 소수 계셨고 그분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맛에 낚시하나 싶어서 같이 말동무도-하며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낚싯대를 던지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없었다면 그날 구경만 하다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 낚싯대가 꿈틀꿈틀하길래 옆에서 조언해주는 분 말씀을 듣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그게 제가 잡은 첫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녀석 이름은 베스라고 하는데 저수지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는 종류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낚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기존에 샀던 장비들로는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기존 장비에서 좀 더 돈을 투자해 좋은 곳들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품점 사장님 말씀이 거제도 오량리에 오량저수지라고 있는데 떡밥으로 38cm나 되는 물고기를 낚았고 마을 노인이 사자를 낚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주변에 찜질방이 있어서 초저녁에는 오가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 꼭 11시에서 새벽 3시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밤 일찍 저녁을 먹고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넉넉 잡아서 3시간 정도 걸리니 7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밤낚시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 목적지 근처에 닿았을 무렵 황토방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그 길로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근방에 주차하고 1인용 텐트와 낚시 장비를 꺼냈습니다. 한참 낚시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데 음산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샤부작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저수지라 근처의 잡초들이 무성했었거든요. 잡초 사이의 벌레 소리인 줄 생각했었죠. 혼자 낚시를 하고 있으니 너무 조용하고 밤낚시는 처음이라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듣자 해서 휴대폰을 켰는데 글쎄 휴대폰이 먹통인 겁니다. 산속도 아니고 근처 찜질방도 있는데 발신제한 구역이라고 뜨더군요. 인터넷도 잡히지 않았고요. 그때 분명히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 소리는 확실히 아니었고 뭔가가 무성한 풀숲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요즘 낚시 금지구역이 많아져서 마을 주민분이 저를 발견하고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애기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러자 그 아이는 풀숲 반대편으로 도망갔고 야밤에 혼자 저러고 다니면 위험할 듯 싶어 그 아이를 따라갔었어요. 저수지의 수심이 2m 가까이 돼서 아이가 빠지면 큰일이거든요. 그 아이는 점점 어두운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장난을 치듯이 제가 멈추면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를 따라가면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따라가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 부근까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저수지 물 안에 제가 서 있었고 그 아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그 밤중에 저수지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뭔가에 홀린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급하게 낚시하던 곳으로 와서 용품을 정리하고 집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한참 정리하는 중에 저수지 부근에서 차 한 대가 정차하며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더니 다급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9살짜리 여자아이 보셨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보긴 봤는데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빨라서 쫓아가질 못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차에다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라이트를 켜둔 상태로 내려서 배터리 방전이 된 거였죠. 시간도 늦었고 근처 찜질방도 있어서 한숨 자고 가자며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보험사를 불러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려는데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어제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어제 낚시를 하다 어린아이를 봤는데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없습니까? 그러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찜질방 손님들도 그렇고 여기 근처 오는 사람들도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남편 없이 사는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쫓겨나듯이 하고서는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수지에서 본 아이와 급하게 클락션을 울리며 차에서 아이 안부를 물어봤던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일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쫓아갔던 그 아이는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 후로 밤낚시는 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덜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중고 거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셔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집으로 오시면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시고는 주무시곤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뭘 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가난했던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을 탓한 적은 없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야야, 이거 봐. 대박이지? 이번에 나온 신상이야. 친구가 내밀었던 건 최신형 휴대폰이었어요. 나 잠시 화장실 좀. 하면서 조심스레 빠져나왔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 비교를 했을 테니까요. 부끄럽지만 제 휴대폰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우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날은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벗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서 수업 진도보다 앞서가는데 저는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죠.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쪽지함에 알림이 와 있는 거였어요. 응? 누구지? 쪽지함을 확인했는데 좀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단순 알바라고 했는데 입었던 속옷을 비싸게 산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해서 수십 번 고민하다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0분이 지났나? 카톡 아이디가 날라왔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기 쪽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거래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택배 거래는 안 합니다.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집 근처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었고 저녁 8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제 속옷을 담아서 들고 나갔죠. 저 멀리서 남자 한 분이 걸어오는데 나이는 대략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서는 두리번거리니 저 학생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놀라서 쳐다보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역시 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분이었고 저는 손에 들고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려고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처음 거래라서 잘 모르나 본데 직거래 뜻이 만나서 직접 벗어줘야 하는 거야. 누가 입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 죄송한데 그럼 거래 안 할게요. 이런 건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첫 거래니까 이해할게. 이리 줘봐. 제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낚아채더니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4만 원을 주시더군요. 저는 돈을 받자마자 집 쪽으로 도망가듯이 뛰어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죠.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자마자 본격적으로 거래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래하기로 해놓고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이상한 질문만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중고거래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거래했던 사람들만 가입시켜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8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카페 운영을 했고 10명 남짓 되던 회원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서도 회원 중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직접 만나 데이트도 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었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파악을 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 알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게 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학교에 소문이라도 퍼지게 되면 전학은 물론이며 아버지까지 알게 되니 삐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운영하던 카페는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쪽지의 내용은 데이트해주면 소문 안 낼게. 너 그러는 거 집에서 알아? 학교에서 너가 그러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 협박성 쪽지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그 쪽지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더욱더 큰일이었어요. 그러다 그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문을 열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정아, 이 사람 누구야? 아버지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제가 처음 거래했던 50대 아저씨였어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으니까 누구냐니까? 왜 말을 못해? 아버지가 다그치시길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터놓았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그 아저씨와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결국 그 아저씨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는 저와 속옷 거래를 하고 나서 몰래 저를 뒤따라왔고 저희 집까지 알아냈던 거였죠. 그리고 집 근처를 몰래 엿보다가 아버지에게 들킨 거죠.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저희 집 앞 CCTV를 확인했더니 글쎄, 저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한두 번 찍혀있던 게 아니었고 저희 집이 1층이고 불을 켜면 베란다 창문으로 제 방이 보이는데 밖에서 저를 보면서 이상한 짓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여성들 속옷은 물론 생리대와 소변까지 구매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덜남이었습니다.